네, 이게 또 15일부터 이제 사장님들은 걱정이 커집니다. 네. 월급날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또 벌써부터 막 월급날이 제일 무섭죠. 네. 그런데 월급날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말이죠. 제2의 월급이 있습니다. 바로 월배당 ETF. 아, 월에 배당 한 번씩. 그게 월급이에요. 예, 월급처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거 ETF 월 배당금 주는 이런 대표적 상품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나스닥100 커버드 콜. 커버드 콜. 네. 잘 알고 계시죠? 합성. 합성입니까? 네. 커버드 콜 전략으로 연 배분율이 무려 12%. 아, 월 배당 구매 즐거움을 누려보시면 네. 배당 투자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 투자 모든 걸 다 배당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 또 재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월 배당 뭐 몇 프로, 네. 그다음에 또 뭐 지수에 이렇게 또 투자하는 것도 조금 뭐 이렇게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거 조금 이렇게 이제 배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월 배당 미래셋 자산 운용의 커버드 콜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네. 네. 저 근데 커버드 콜은 잘 뭔지 아,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몰라. 물어보지 마. 아, 그럼 몰라. 내가 자꾸 그러는데 내가 얘기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나 자신 없을 때야. 알면 바로 나오시는군요. 자, 아는 거 다 얘기하지. 박병창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커버드 콜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합성 포지션으로 저도 지금 갑자기 물으니까 그런데 좀 보면서 내가 솔직히 그런 거 좀 약해. 저는 진짜 예전에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렵다. 네, 어려워. 근데 내용 포털 보면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잘 쓰지 않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좀 쉬운 말로 좀 이렇게 자. 하면 좋을 건데. 주식과 옵션을 동시에 거래하는 거. 합성 포지션을 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콜 옵션을 조금 비싸게 이렇게 아니, 팔아갖고. 보니까 정 프로가 오늘 수술 웃으면서 네. 증권계 경력 2명 합산 30년, 60년을 완전 보내버리시는구만. 두 분 합성 포지션을 매도로 저희가 바꿔버렸습니다. 커버 치지를 못할 망정 말이지. 근데 좀 어렵네. 여튼 업계 경력 60년을 한 방에 보내버리시구나. 파라사이트는 요거를 배당해 주는 거라고 합니다. 커버드 콜이. 예, 그래서 수수료 주고 대신 매매를 해주는 현물 거.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시에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래요. 예, 현물 주식 매수하면서 동시에 선물 옵션 콜옵션을 전략해. 매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자, 그건 이제 특강을 통해서 네. 알아보도록 하고.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미국은 살짝 올랐습니다. 예, 조금 올랐습니다. 어쨌든 그럼 다우는 또 사상 최고인 거죠? 예. 예, 역사상.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도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벌써 6주째 올랐고요. 지금 7주 차로 좀 가고 있는 거고요. 다우는 0.43, 나스닥 0.19, S&P 500이 0.26% 올랐습니다. 유가는 약간 올랐고요. FOMC 회의의 후폭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92%까지 빠졌고요. 달러 인덱스도 101.5, 이거 고점이 107이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거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5%가 장중의 고점이었고요. 그래서 지표나 상품별로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또 섹터별 종목별로도 변동성이 좀 많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유가가 반등을 하고 국제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ECB와 BOE는 금리 동결을 했고요. ECB에서는 이제 금리나 논의가 없었다 이런 이제 코멘트가 하나 있었고요. 11월에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전월비 플러스 0.3. 지난달 10월에는 마이너스 0.2였고요. 지금 전망이 마이너스 0.1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 탄탄하다. 경기 경착륙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어저께 또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67%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신고 지수를 다우존스 산업 지수에 뒤이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저것만 보면 내년에 한국 경제 괜찮은 건데. 사실 좀 저게 선행 지표라고 봐야 되잖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연간 차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도 최근 들어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3.7 갔다가 그다음에 1% 오르고 그다음에 2.73%. 그러니까 합치면 몇 퍼센트입니까? 거의 8% 오르고 있습니다. 3일 동안. 러셀 2000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보면은 그냥 그렇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빅7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은 좀 아닌데요. 반도체 쪽에 있는 전통적인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인텔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올랐고요. 어제 리비안이 한 15% 오르고요.
테슬라가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놀려있던 이쪽 자동차, 전기차 쪽은 좀 반등폭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워낙에 뭐 강세이고 쭉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추가 말씀을 좀 안 드리겠고 오늘 금요일이라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입니다. 첫 번째 차트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월봉입니다. 역사적 신고지수 지금 24년간의 2000년도부터 보는 겁니다.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국은 아주 특이하게 경기가 침체되는 그런 구간이 아니면 연속적으로 2년 이상 하락한 게 지난 20년 동안 없습니다. 한 번 정도 있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지난 해에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았다라고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역사적 신고지수를 먼저 경신하면서 지금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은 S&P 500 지수입니다. S&P 500 지수 보시면 이게 팬데믹 있었던 해,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하락이고 올해 상승이에요. 다 만회했습니다. S&P 500도 거의 다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낙폭이 훨씬 컸죠. 제가 표현을 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작년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게 사실 이번 올해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더라도 3대 지수 중에 작았다 하더라도 금방 신고수를 찍었던 거고요. 나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죠. 그래서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간 하단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양봉을 또 여전히 주면서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빠졌겠죠. 뭐 종목별로는 뭐 3분의 1 토막 나면서 60% 70% 빠진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회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많이 회복했던 것은 이따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슈가 있었던 것들 그리고 신기술의 가장 시장에서 테마를 이뤘던 그런 쪽 위주로만 먼저 올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위 레거시 제품들에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습니다. 이 사이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S&P나 뭐 이런 걸 쭉 보니까 예. 미국도 한 2002년 1년부터 뭐 한 2014년 이때까지는 별로 안 올랐죠. 그냥 옆으로 기었네 거의. 이게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착시 효과라서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옆으로 횡보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걸 어떻게 딱 짚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제가 이거 아니, 그냥 공의 크기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나는구만. 그냥 넘어갈까 했었던 건데 이 S&P 500 기준으로 볼게요. 저 정도 옆으로 뭐 보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지만 봉리에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이 1,500포인트 아래 이게 몇 년간 있었습니까? 네. 거의 10여 년간 1,500포인트 아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S&P 500이 1,000, 1,200, 이게 1,000에서 같은 지수대로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S&P 500이 굉장히 기준으로 많이 비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네네네. 근데 지금은 뭐 완전 달라졌잖아요. 네네. 이게 달라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좋은 그 뭐 중요한 걸 짚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맙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전에는 이렇게까지 아니었는데 이 뒤 이후에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빅테크 뭐 이런 애들인가? 기업들의 이익도 있지만요. 네. 이게 지금 보시면 2008년도입니다. 이 음봉 하나 난 게요. 네. 2008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유동성이죠, 유동성. 예, 맞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연준의 대차대표가 그 채권 보유가 1조도 안 됐었어요. 1조도 안 됐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뿌린 겁니다. 네. 여기서 3조 달러 뿌렸고 여기서 5조 달러 뿌렸고 그 돈들이 다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요. 그 돈들이. 그래서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때도 저도 주식 투자하고 있었으니까 이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냐면 네. 야 이거 달러를 이렇게 풀어대면은 결국은 달러 패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막 유행이었어요. 막 석학들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경제도 얘기를 하고 달러 패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책들도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 묻혔고 지금은 다 묻혔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유동성으로 돈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비트코인 산 사람도 최고였죠.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도 그랬고 그리고 주식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의 이 뭐 3조 달러를 만드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만드는 것들이 지금 이거하고 네. 똑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몇몇 분들이 연봉은 이건 저 로그 차트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 지적도 맞습니다. 해주시는데 네, 물론 네. 그렇겠죠. 근데 예. 그걸 감안하더라도 네. 지금 지수가 뭐 거의 10% 내외 안쪽으로 이동해서 한 10년 가까이는 다른 차트를 쭉 보니까 예. 거의 뭐 이렇게 변화가 이제 네. 이렇게 크지가 않네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로고 차트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착시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 네네.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빼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지수가 여기 보면 지수는 그대로잖아요. 1,500포인트 아래에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 힘은 유동성의 힘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만큼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차트를 보여드리면 환율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환율에 특히 더 많이 민감하고 전체 시장은 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에 많이 예민하게 움직인다라는 거죠. 네네. 지금 아까 제가 2000년부터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2008년 이후에 이건 지금 2012년부터인데요. 2012년부터 여기 중간에 쭉 근 게 얼마냐면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지금 3%예요. 이 보시면 이 하단에서 계속 있었죠. 이렇게 굉장히 낮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게 저금리, 저성장 뭐 그런 국면이다. 그 네네. 상황 속에서 돈은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을 계속 막대하게 주었고 그것들이 자산의 버블을 만든 거다. 우리 흔히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10년 만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이 3% 위로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하락 조정을 보인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장중 5%를 찍고 이게 다시 3.9%까지 내려오는 동안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3% 넘길 때 지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직 여기 오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그 하단에 있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오다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 아래로 가면 이제 강세인 것 같고 네. 1,300원을 받아들이잖아요. 어찌 생각해보면 제가 이 표현을 재밌게 하려고 만약에 가끔 다 쓰는데 무슨 전부 다들 바보들의 게임인 것처럼 그냥 굉장히 쓴 것처럼 제가 2018년도에 그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 넘어갈 때 시장 폭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3% 계속 있었는데 시장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부터 새 출발하면서 어디를 기점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그냥 해석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위에 있지만 이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지수가 지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신고가 근처까지 가는 그런 특징을 보였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20년간을 보면은 상당히 위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이제 이 밑은 어렵다 당분간. 이제 고금리 저성장 이런 국면에서 또는 인플레이션, 중인플레이션 이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입니다. 달러에서도 보시면 100에서 계속 그 100 아래에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102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지금 안정이 되면서 시장이 안정화된 거거든요. 이건 우리 시장하고 좀 반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달러인덱스가 약해할 때 우리 시장이 워낙 강세가 되면서 시장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잖아요. 네.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이 계속 안 좋았고 지금도 달러인덱스는 상당히 윗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굉장히 안 좋잖아요. 얘를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 시장 저 밑에 차트가 있는데 그냥 먼저 가볼까요? 우리 시장은 지금 이건 우리 시장의 연봉이고요. 아까 그거랑 완전 다르죠. 이거 작년에 빠진 거고 올해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코스피가. 네. 이건 지금 연봉으로 보면 별로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봉으로 보면 답답하죠. 2020년, 21년 올랐다가 작년에 빠졌다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 위에다가 만약에 수평선을 이게 횡선을 이렇게 그려놓는다고 보면은 요거의 거꾸로가 이겁니다. 환율, 아까 환율이요. 달러 인덱스? 네, 달러인덱스 이거예요. 그러네. 우리 밑에 있는 겁니다. 얘들이 밑으로 가면 우리 시장 그 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지금 상황만 그냥 아침 시황에서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상황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시장의 좀 주 추세라든지 이 장기적인 흐름을 좀 답답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막 공부하고 우리가 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미국의 FOMC 결과 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 환율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고 환율과 금리의 추세를 보면은 그 전체 추세를 좀 전체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환율이 아니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세다는 건 예. 달러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수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효과보다 예. 네. 주시장에 예. 더 약세, 아. 추세적인 원화 예. 약세가 되면 아, 그래요?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그죠? 예, 맞습니다. 옛날에 그 책에는 우리 경영학과 배울 때 옛날 책에는 그렇게 써 했었는데요. 네. 근데 그보다는 우리 주시장이 자본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커졌고 아. 그리고 달러가 강하고 우리가 약하다는 거는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이라서 수출 자체가 안 되는데 뭐 수출 뭐 아, 달러 그래요? 약세도 수출이 더 되냐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거죠. 옛날 얘기구나.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시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습니다. 코스피가 1.34, 코스닥이 1.36% 올랐는데요. 외국인들이 6,200억, 기관들이 7,000억 순 매수해줬습니다. 동시 만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이 선물 프로그램 매수, 현물을 동시에 매수를 해줬고요. 주로 매수한 것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6,000억 매수했는데요. 삼성전자 2,000억, SK 하이닉스 3,100억, 네이버 700억, 카카오 43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830억. 거의 여기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제 지수는 좀 올라서 분위기 좋았지 않습니까? 어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반반이었습니다.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한 가지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4.2% 어떻게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의 집중 매수가 있었고요. 시가총액 2위가 더블랐어요. 이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박스권을 돌파했고요. 삼성전자는 돌파하다가 내려왔어요. 음봉을 좀 맞았습니다. 좀 더 삼성전자는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은 이제 SK 하이닉스 거래소에서는 LG엔솔, 네이버, 포스코피처, 카카오 이런 유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LNF, HLB, HPSP. HPSP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시가총액 6위인가 뭐 7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HPSP가? 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 루닛, 성일 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수급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는 수급을 만긴 날은 항상 이렇게 해서 적어놓고 이걸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는데요. 12시 현재 선물과 프로그램과 차익 비차익이 들어온 것과 그리고 현물 주식은 어떻게 그 기관들이 어떻게 거래됐나를 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 20분에 보고 왜냐하면 이게 동시효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효과 때 확 바뀌어요 이게. 근데 어제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약간의 변화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보니까 차익 프로그램이 2,000억이었다가 막판 동시효과에 380억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차익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도 국내 기관에서 매도가 나온 걸로 보여지고요. 네. 비차익에서는 7천억 매수해서가 1조 9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약 3천억 정도가 마지막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장이 안 밀렸거든요. 이 비차익으로 들어온 부분이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제 금융투자에서 2천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국민연금이 3,900억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도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과 함께 패시브 자금이 일부 집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만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수급적으로 볼 때 상당히 양호하게 좀 끝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수급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그래서 아무튼 무난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있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면요. 미국 시장이 1년 중 가장 거래량이 많은 날이에요. 오늘이? 네, 오늘이. 아, 그래요? 셋째 주 목요일이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날이라서 제일 거래량이 많은 날이에요. 그렇게 날이었다. 많은 날이 여태까지 그랬고 오늘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게. 아니 오늘 금요일 오늘 밤에. 금요일 날. 네, 오늘 밤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종목은 급등을 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거고 어떤 거는 올라가면서 개별 종목에는 쇼커버가 막 들어오고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아마 종목별 차별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우리나라처럼 어저께 굉장히 무난하게 끝나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무난하게 끝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동시반기를 맞고 그리고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종목별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는 뭐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리나라는 어제 미국 시장 영향과 순조로운 동시 마감으로 인해서 어떻든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코스피가 상승 종목이 467개, 하락이 429개예요. 코스닥은 상승 827개, 하락이 704개였습니다. 종목별로는 굉장히 혼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포인트, 우리가 관심 있게 포인트를 잡는 건 뭐냐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훨씬 더 되어 있고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하느냐로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네. 그러면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빠졌던 섹터나 종목들 이제 얘네들로 시장에서는 관심을 갖을 거예요. 거꾸로 이제는. 그래서 종목별로 수급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성장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성장주인데 네. 성장주에서도 뭐 HBM이라든지 뭐 그런 거 다 성장주, 엔비디아 다 성장주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 올랐잖아요. 아, 그 중에 들어오른 거. 예, 그런 거 말고 이슈가 있었던 거 말고 그냥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기 때문에 그 섹터에 있어서 빠진 게 있습니다. 사실 대표적으로 보면 뭘까요? 금융주? 예, 금융주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인터넷주. 인터넷주. 인터넷주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쪽에 관심이 좀 있다. 실제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우리 코스피는 뭐 음봉의 하단에 아직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 올라가는 사이에 우리는 좀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김프로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다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속해서 양봉을 크게 주는 그런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워낙에 이번에 양봉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크게.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거 우리나라가 아니고 월가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내년도에는 오히려 중국이나 유럽을 추천하는 게 되게 많아요. 글로벌 분배에서 자산 분배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은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시장의 반도체에 힘을 좀 이렇게 실어준다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차 전지가 올 3반기 그렇게 좋았다가 하반기 엄청 안 좋았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의 저점 확인의 시그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좀 힘을 보태준다면 상대적으로 올해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세였지만 좀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냐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되지 않느냐라는 거는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분위기는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이벤트 큰 건 없고요. 다음 주말에 PC 물가 지수 있습니다. 뭐 여전히 계속 물가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는 전체 매크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BOJ 통화정책회의가 18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이거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정책 유지하는지 그리고 YCC 정책 계속 유지하는지 여기에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적 요인입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그냥 뉴스 몇 개 좀 살펴볼까요? 그냥 웬만한 거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중요한 것만. 인도 증시가 시가총액 5위로 등극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약 5,300조. 아, 전 세계에서. 네, 전 세계에서. 그만큼 인도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중국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이다. 내년에 연 6% 성장 전망을 하면서 시총 1위가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의해서 5위가 됐다라는 뉴스. 재미있죠, 이런 뉴스는요. 그리고 S&P가 SK하이닉스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신용등급은 그대로 뒀는데 안정적으로 상향했다. 내년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고 상임 대리인인 증권사 직원이 주문을 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거 31년 만에 이게 폐지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사실은 여건을 가지고 이 계좌 개설해서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든 거거든요. 요게 어떤 시장 영향을 주는지 좀 비풀이가 있다. 이 생각을 들고요.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아닌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혹시 부정적인 면도 있을까봐. 막 장난치고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을 당분간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7번째 뉴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그 액티브형, 패시브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패시브형 ETF는 상관계수, 이거 우리는 그냥 베타계수로 얘기하는데 상관계수가 0.9%, 액티브형 상장지수 펀드는 0.7%예요. 그래서 BM 대비 BM을 정해놓고 있잖아요. 얘가 패시브가 0.9, 액티브가 0.7%에서 벗어나잖아요. 위로나 아래도 많이 벗어나면은 그러면 그 기준치이 미만으로 벗어난 상태에서 3개월 지속되면은 이 해당 ETF는 상장 폐지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들은 어떻게든지 그걸 쫓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패시브는 일단 그대로 두는데 이번에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금융위에서 회의를 했고요.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 곧 발표될 전망이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액티브형 ETF의 상관계수는 낮추는 게 아니고 아예 삭제하자. 아예 삭제하자. 그러니까 액티브에서 상관계수는 이게 뭐예요? 벤치마크 지수를 놓고 네. 걔를 추정해야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액티브 펀드 ETF 뭐 하나 있는데 얘는 2차전지 액티브 ETF면 무조건 2차전지 그 지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ETF 중에 한 70%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지수를 맞나요? 쫓아가야 된다고요. 쫓아가야 지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지수가 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 지수의 액티브형이라 하더라도 네. 코스피 지수가 10% 오르면 얘는 0.7은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게 뭐? 0.7은 올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ETF가. 상관계수가 0.7이라는 얘기인데 네. 지수가 100 올랐다. 네. 그러면 요 포트폴리오도 네. 최소한 70은 맞습니다. 올라야 예. 되는 얘기지. 올라야 그러려면 돼요. 예. 주요한 종목들을 여기다 담으라는 얘기라.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회사 분명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네, 뭐 어쩔 수 없이 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걸 요번에 삭제한다라는 거예요. 아, 액티브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 네. 수익 마음대로 한번 추구해봐라. 네. 근데 이게 무조건 좋을 수는 없겠죠. 장단점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반대로 수익을 크게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손실도 커지겠죠. 손실도 커질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음. 그런데 이게 바뀐 거는 제가 보기에는 수급적으로는 우리 중소형주의 상당 부분 영향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또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뀐다는 표현이 어느 정도로 재량권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완화해 주는 거네. 예, 완화해 주는 거. 완화해 주는 거. 예, 조건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변화들이 있다는 것까지 오늘 확인하고요. 요 자세한 또 내용들은요. 저희가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자료들은 계속해서 저희 3프로TV 앱에 업로드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거는 또 나중에 다운받으셔서 다시 찬찬히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뵐까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